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에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하는 수준의 조약이 맺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러시아 측에 일정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도 이뤄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초고가 주택이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상속세율도 30% 선을 제시했습니다. 쿠팡 측이 점주들에게 배달의 민족보다 음식값을 비싸게 받지 말라고 요구한 뒤 이를 어기면 무료 배달 매장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미 대선 첫 토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입씨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문제를 제기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작 자기 주치 이름을 틀리게 말하는 등 고령 디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슬람 성지 순례 기간인 하지를 맞아 순례객들이 사우디 메카와 메디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고 50도에 육박하는 살인 더위 속에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서울의대 4개 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진료 교수 가운데 54.7%인 529명이 휴진이나 수술 일정 등 연기 조치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중증 환자와 희귀 난치 환자, 신장 투석실, 분만 등은 휴진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진료를 미뤄도 큰 영향이 없는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를 수용하면 전면 휴진을 재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고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의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수준에 근접한 조약이 맺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북러의 군사 안보 협력이 지난 1961년 조소동맹에 근접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곧 있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서 북러 간 어떤 구체적 합의가 이뤄질지 두고 봐야겠지만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뤄질 북러 간의 논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에 따른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대치로 반쪽 상임위 회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는 남은 7곳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물밑 협상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YTN에 우원식 의장이 양쪽 얘기를 계속 듣고 있지만 상임위 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여야 모두 압박이 될 거라며 시간을 마냥 끌 수는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적용하고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나와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인 경우는 세금을 물리되 일반적인 주택이나 다주택자라도 총합이 높지 않다면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고 60%로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까지 내릴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SK그룹이 오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SK 수펙스 추구협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50분 동안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재판 현안 관련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종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평화회의가 러시아가 불참한 가운데 80개국만 공동성명에 합의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국제법과 유엔 현장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논의하고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과 주권 독립을 위해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4곳이 오늘부터 중증 응급 분망실 등의 진료를 제외한 일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합니다. 수술장 가동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정부는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의 첫 번째 단체 휴진입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이른 시간이다 보니 다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갈 시간대는 아니지만 교수들의 휴진까지 맞물리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4곳에 소속된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를 중단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의대 교수들의 첫 무기한 집단 휴진입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진료 교수 가운데 55%에 달하는 520여 명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60%대로 떨어진 수술실 가동률이 30%대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 중환자와 분만, 신장 투석실 등은 휴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교수들에게 병원에 상주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개원이들까지 나선 집단 휴진도 예고됐죠. 네, 대한의사협회는 내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의사협회는 어제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진 카드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를 상대로 한 행정명령 취소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한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협이 관련 요구안을 발표한 지 4시간여 만에 일축했습니다.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정부는 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라며 집단 진료 거부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전국 4개 광역 단위로 중증, 응급질환자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해 진료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이 대규모 휴진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실제 휴진 신고율이 4%에 그친 데다 전공의 단체 측과 불화까지 빚자 정부 역시 강경히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사태 해결기미 없이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는 사이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의대 교수뿐 아니라 개원이들도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하면서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면 파업 강제성에 따라 처벌된 사례도 있지만 손해배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사들은 업무 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당시 의협 회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의협 집행부가 휴진에 불참한 개원이들의 회원 권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개원이들한테 어떤 이제 부당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그 사업자 단체를 제재하는 거예요. 휴진에 참여하게 하는 데에 우리 사업자 단체인 의협에서 강제성을 띄었냐 하는 이 부분. 반면 2014년 의료 파업 때는 집단 휴진 여부를 투표로 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협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집단 휴진 여부는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이른바 의사 노쇼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에 대한 처벌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단체나 병원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파업의 불법성을 입증하고 구체적인 손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해액을 상정하는 것도 사실은 이 병원에 발생한 손해가 과연 의사들의 파업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인지 이 부분은 또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 또 사전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그치는 데다 의료계 불참 선언도 잇따르고 있어 집단 휴진의 실질적 손해는 미미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오늘 서울대병원으로 시작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치권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의대 교수들을 만나서 국회에서 의대생 증원 과정 전반을 다시 짚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선을 긋는 등 갈등상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휴일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두고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들어보겠다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의료계 입장에 공감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회에서 반드시 빠짐없이 짚어달라는 비대의 요구가 있었고 당장 오는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안 나오면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꾸린 상임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부 대통령실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의료계에서 우리 국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정 갈등 해법은 당 차원의 의료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실효성 없는 정치적인 행보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과 또 이 의료개혁에 대한 사안이 정리되는 것은 저는 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모두 이번 사태가 더 길어져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얼어붙은 전국의 정치권의 중재가 성과를 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가 의무인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상호 갈등만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수준에 근접한 조약이 맺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동로의 군사안보 협력이 지난 1961년 조소동맹에 근접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러시아 측에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61년 당시 북한과 소련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고 이후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며칠 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거라고 밝힌 가운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북러 간에 더욱 폭넓은 협력이 추진되거나 군사 안보 측면에서 일부 과거 방식과 같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상황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DMZ 안에서 전술도로 보강이나 지뢰 매설 등 행위를 계속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절연과 연결 가능성이 있는지 염두에 두고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과의 관계를 다 끊으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군이 DMZ에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에는 현재 식별되는 건 장벽이라기보단 대전차 장애물과 같은 방벽에 가깝고 길이도 굉장히 짧다며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대남 도발을 이어오다가 최근 일주일 가까이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 매체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위한 분위기 조성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군사 정찰 위성 4차 발사가 실패한 다음 날 오물과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날려보낸 북한. 4차례에 걸쳐 1,600여 개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새로운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새벽 이후론 북한의 대남 도발이 갑자기 멈췄을 뿐 아니라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김여정 당 부부장 명의 담화 이후로 북한의 대남 비난 보도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후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북한 매체는 연일 러시아를 감싸고 서방을 비난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평화회의 내용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두둔하는가 하면 러시아 외무차관의 발언을 실으며 미국과 나토가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중요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서방 세계가 군사적 대결 책동을 벌이고 있고 여러 인물과 단체를 추가 제재 명단에 포함한 것을 비난하는 러시아 입장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우선 북러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대남 도발을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 전후로 미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은 보면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나오기보다는 보다 더 적대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 대적간을 앞세운 공세적인 도발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평양의 백화원 영빈관과 김일성 광장을 단장하고 평양공항 활주로를 비우는 등 국빈 방문 준비 정황이 잇따라 포착된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은 이번 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통령실이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물리고 나머지 종부세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율도 주요국 수준에 맞춰서 30%까지 내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제율까지 제시했는데요. 권남기 기자입니다.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해온 대통령실이 세금 대폭 완화에 이어 폐지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초고가 1주택자나 비싼 집들이 많은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한 채 가졌거나 다주택자라도 집값의 총합이 높지 않으면 과세를 안 하는 방식입니다. 초고가와 일반적인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액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재산세의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 부분 폐지안은 다음 달 기재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인데 야당 일부에서 1가구 1주택자 폐지 주장이 나오며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현행 최고 세율이 60%에 이른다며 OECD 평균과 비슷한 30% 안팎까지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확정된 수치까지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한 26.1% 내외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세율 인하에 더해 물려받는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유산에 과세하고 통상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유산 취득세나 나중에 기업을 팔 때 물리는 자본이득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 앞에서 상속세 개편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대통령실은 연이어 감세 카드를 꺼내며 휴가가 적거나 문제가 있던 세금이란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 감소 위기 속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는 만큼 추가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최근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쿠팡 측이 점주들에게 경쟁사인 배달의 민족보다 음식값을 비싸게 받지 말라고 요구한 뒤 이를 어기면 무료 배달 매장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쿠팡 수수료가 더 높은데도 가격을 똑같이 맞추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쿠팡이츠 와우 매장에서 제외됐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와우 매장이란 쿠팡 회원이면 무료 배달이나 음식값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차이 때문에 18,900원짜리 치킨을 배민으로 시키면 점주 A씨에게 18,490원이 남지만 쿠팡이츠로 시키면 12,976원만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쿠팡이츠 음식 가격을 1,000원 더 비싸게 설정해 둔 것이 와우 매장에서 제외된 이유였습니다. 타사 어플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 가격이랑 똑같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와우 혜택이 떨어진다. 배민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와우 회원 혜택 매장에서 제외된 사례는 A씨만이 아닙니다. 점주들은 쿠팡 수수료가 더 높은데도 경쟁업체와 똑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쿠팡이츠하고 가격 배달하고 수수료 차이가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나요. 맞추지 않으면 와우 배지가 탈락이 되니 너무 답답한 거죠. 지난달 말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사용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쿠팡 측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와우 배지가 제외된 3일 동안의 매출이 직전 3일보다 70% 넘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쿠팡이츠 판매 가격에 맞춰 배민 판매 가격을 1,000원 올렸습니다. 마진 쪽으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올리고 다른 데도 1,000원을 올리면서 똑같이 팔게 된 거죠. 배달앱 사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점주들을 압박하고 점주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입니다. 점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담에 대한 전가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그 먹이 사슬에 맨 나중에 있는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실은 되게 예견된 문제였거든요.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와우 혜택은 점주 부담 없이 쿠팡이 전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다른 배달앱보다 가격을 올려 고객 혜택을 가로채는 매장은 와우 매장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장기 사거리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30대 여성 A씨가 크게 다치고 동승자와 SUV 운전자 등 나머지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나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남성은 지난 12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여성을 따라 탄 뒤 흉기로 위협해 900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대전시 용문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제 오후 인천 옹진군 울도 인근 바다 위에서 9.77톤급 낚싯배와 같은 크기의 어선이 충돌해 낚시객들과 어선 선장 등 모두 13명이 다쳤습니다.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전직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A씨를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제과점 가게 앞에 자신의 개를 묶어놔 30여 분 동안 다른 손님들이 출입을 못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제과점 사장이 승용차로 자신의 개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지 1년 4개월 만에 인근 건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이 되는 날까지 투쟁은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에 의한 피해가 어제 새벽 5시 기준으로 6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이 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한 피해는 201건에 총 1억 2,78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78살 생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보다 3살 많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을 조롱하다가 자신의 주치 이름을 틀리게 말해 체면을 구겼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트로이트 보수단체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바이든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뜻도 모를 것이라며 자신처럼 인지력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악관 주치의였다가 하원 의원이 된 로니 존슨이 자신이 가장 건강한 대통령이었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지만 로니 잭슨 이름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AP통신 등은 지적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진보 진영이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초강경 낙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먹는 낙태약을 비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사상 최대의 불법 입국자 추방을 예고한 가운데 이민 옹호 단체들은 불법 입국자 단속을 감시하고 권리 침해에 개입하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러시아에 군사 전용 가능 물자를 제공하면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등 흔들림 없는 지원에 보조를 마쳤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동아시아의 미래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今日のウクライナは明日の東アジアかもしれない。こうした考え方のもと、厳しい対ロ制裁と強力なウクライナ支援を実施してきました。 특히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중국 등 제3국 단체의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건 처음입니다. 日本としてもこの中国等の第三国に所在する団体に対する措置を含む新たな制裁パッケージ、これを検討しているということ。 기시다 총리는 이런 조치가 러시아 제재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향해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러시아에 지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경제적 위압을 둘러싼 논의를 일본이 주도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내각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16.4%로 최저치를 갈아치운 상황. 여기다 귀국하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 등 만만치 않은 국회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 외교적 성과가 빛을 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30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덥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많이 덥다고요? 네, 오늘도 더위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인 지금은 선선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3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8.9도, 대전은 17.7도, 대구는 19.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30도, 대전과 대구는 31도, 강릉은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어제는 날씨가 참 좋았는데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덥긴 하지만 하늘은 쾌청한데요.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곳곳에서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의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더위 전망 어떻습니까? 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이른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주 중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영남 내륙은 35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특보 수준의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또 남은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필수일의 경우 계속 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수의 절반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조사돼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눈물로 호소하는 환자들의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며 휴진 계획 철회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 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까지 4곳입니다. 비대위는 자체 조사에서 휴진이나 일정 연기 조치를 한 교수가 54.7%로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이 이탈 뒤 62%대로 하락한 수술실 가동률은 그 반으로 더 떨어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중증 희귀질환과 응급실, 중환자실, 신장투석실, 분만 환자는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루어도 당분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환자분들이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중단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비대위는 교수들에게 휴진에 참여해도 반드시 출근해 병원에 상주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약 변경 사실을 인지 못한 환자 등 긴급한 상황에 있는 외래 환자가 발생하면 진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적인 하루짜리 전면 휴진까지 예고된 상황.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의료계가 집단 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의사협회가 개원이들에게 진료 거부 동참을 독려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하면서 의사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모든 의사님들이 집단 휴진에 동의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지금 의료계에선 전국 의과대학 교수부터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이까지 총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의 의료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차정윤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휴진에 돌입하는 서울의대에 이어
나머지 빅5 병원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합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18일 하루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참여한 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진료 거부에 들어갑니다.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도 일단 18일 총파업에 참여하며 계속 휴진을 이어갈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의 의료 대란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군만과 아동, 뇌전증 협의체 등 일부 의사단체들은 18일 휴진 불참을 선언했고 정부가 파악한 개원이들의 휴진 신고율도 4%에 불과했습니다. 전공의와 의협 간 불협 화음도 단체 행동 구심력을 흩뜨려 놓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며 일이 아닌 말만 하고 있다고 의협을 저격했는데 이에 이면택 의협 회장이 불쾌함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넉 달 가까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도 요지부동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1학기 이수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대생들의 유급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집단 휴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개원의와 의대 교수 등 각기 다른 이해관계 속에 의협이 의료계 단일 대우를 만들며 총파업 동력을 키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후 5시 YTN 경제픽에 출연합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경제협력과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 활성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 임대 신속 공급 계획 및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조달청은 공공조달 킬러 규제 혁신 방안을 각각 발표합니다. SK스펙스 추구협의회가 오늘 오전 10시 40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답이 관장에 이혼 소송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발표자로는 이영희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과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나설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우리나라 조선산업 수출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고랭지 배추와 무 생육 상황을 살피고 수급 대책을 점검합니다. 앞서 정부는 재배 면적 감소로 여름 배추와 무 수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며 봄철 배추와 무를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2,700원으로 한 끼 식사 해결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서울 지역 사립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5년째 그대로인 식비 지원금을 올려달라며 대학마다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적이 드문 아침 7시. 대학 강의실과 사무실 바닥을 쓸고 닦은 지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간식으로 대충 아침을 때운 뒤 건물 한 층을 전부 홀로 치우면서 두산이 움직이다 보면 슬슬 배가 고파옵니다. 오늘 그러니까 5시 오니까 10분 정도 됐더라고요. 세미나실 하나 있고 강의실 4개, 밖에 로비에 있는 큰 거 하나 있죠? 그거요. 배고프시다거나 이러시세요? 배고프죠. 한숨 돌리고 함께 모여 먹는 점심 메뉴는 컵라면에 김치 반찬 하나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주는 한 끼당 식비 2,700원에 맞추려면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근처 학생 식당에 와봤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은 식사료는 5,000원대, 라면은 3,000원대 가격인데요. 청소노동자 한 끼 식비 2,700원으로는 엄두를 못 낼 가격입니다.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이지만 식비는 5년 전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각 대학 용역업체들과 집단 교섭을 하는 서울 지역 13개 사립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 사정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 집회를 열고 이번엔 끼니당 400원이라도 올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한 달에 2만 원, 그 2만 원이 아까서 못 해주냐고. 진짜 동지 솥달에도 땀 흘리면서 일하잖아요. 요즘에 일하려면 진짜 땀이 빨빨빨 흘리게 일합니다. 학생들도 안타까워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되게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나서면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다니면서도 학교가 좀 자랑스러워지려면 학교가 이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면. 원청격인 대학은 용역업체와 노동자 사이 협상을 지켜보면서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고, 용역업체는 이미 대학에서 정해준 예산에 맞춰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타협점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 내 아들, 딸 이렇게 어질러 놓은 거지 해서 전혀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으로 깨끗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10년 동안 왔는데 한 번도 그냥 알아서 올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3,000원짜리 김밥 한 줄 사 먹을 돈을 달라는 게 과한 요구인지 대학 노동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동해 가시성과 관련돼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12월 첫 시추공을 뚫기 위한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정확한 시추 위치도 확정하기로 했는데요. 류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장량 140억 배럴로 추정되는 동해 가스전 탐사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첫 시추공을 뚫기 위한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 원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60억 원은 정부가 올해 석유공사에 출자한 자금 중에서, 나머지 60억 원은 석유공사 자체 자금 중에서 조달했습니다. 한 번 시추공을 뚫는 데는 1,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120억 원 외에 나머지 880억 원은 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소 5개 이상 시추공을 뚫는다고 가정하면 5천억 원 이상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석유공사가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출자와 함께 성공불 융자로 불리는 해외 자원개발 특별 융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불 융자는 해외 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석유기업 투자도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성공한다면 비용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게 됩니다. 해외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많은 기업에서, 복수의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석유공사에 추가 출자를 하기 위해선 국회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국도를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닷새 전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도 행각을 벌였던 30대 남성도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편도 2차선 도로 위에 서 있는 사고 차량. 119 대원들이 운전자를 구조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차량 뒷부분이 종이장처럼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 계양구 장기사거리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2대가 거의 한 대 한 대 반파가 돼가지고 연기가 올라오는 상태에서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이렇게 크락션을 계속 울리더라고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대 여성 A씨가 크게 다쳤고, 동승자와 SUV 운전자 등 나머지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SUV와 승용차 운전자 모두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차량 운전자들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저녁 7시 50분쯤엔 대전시 용문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1톤 트럭이 튕겨져 나가며 앞에 주차돼 있던 SUV와 11톤 트럭과 사중 추돌을 일으켰습니다. 사고를 낸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인천 미추홀구 은신처에 숨어있던 30대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인천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홀로 차에 타는 여성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이 차 문을 여는 순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납치한 뒤
현금 인출기를 돌며 모두 9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고기잡이 중에 북한에 끌려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사보상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법원이 기한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2년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삼창호. 선원 고 김달수 씨는 20여일 만에 귀환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수사당국의 불법 구금과 고문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방공법 위반 등으로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가족까지 긴 세월 감시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누명을 쓴 지 51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김 씨 유족은 지난해 4월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형사 보상은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을 집행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안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형사보상법에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3개월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폭력이야, 폭력. 예? 발로. 근데 지금에서 우리까지도 이것도 우리한테도 폭력인 거예요, 이거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납북 귀환 어부는 동해안에서만 166명. 대부분 피해자는 형사 보상을 청구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상속관계 등을 심리하다 보니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심 절차와는 달리 별도의 신문이나 공판 기일의 지정 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은 뒤늦게 바로잡혔지만 법원의 결정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스위스에서 열린 평화회의에서 80개국이 공동성명에 합의하고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가 빠진 데다 참가국 전체 공감대를 이끄는 데 실패해 3년째 이어지는 전쟁을 멈추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평화회의가 처음으로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전체 10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80여 개국이 공동성명에 합의하고 폐막됐습니다. 러시아의 행위가 국제법을 어긴 전쟁 행위라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All the more important is our understanding that the path towards peace in Ukraine must be pursue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the United Nations Charter. 또 러시아가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다시 돌려주고 흑해항을 통한 자유로운 농산물 운송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포로 교환과 러시아에 억류된 민간인 석방을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획기적인 종전 구상은 없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습니다. So, when the action plans for peace are ready and when every step is worked out, the path will be opened for the second peace summit and thus for ending this war, for a just and lasting peace. 하지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가 빠진 데다 중국도 불참해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참가국 만장일치 합의에 실패해 폭넓은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브라질과 인도, 사우디 등 러시아와 가까운 10여 개국이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회의 기간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의 한 마을을 점령했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휴전하겠다며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서방은 푸틴의 휴전 카드를 평가절하하고 후속 회의에 러시아 참여도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No responsible nation can say that is a reasonable basis for peace.
It defies the UN Charter, it defies basic morality, it defies basic common sense. 3년째 계속된 전쟁 휴전과 러시아 압박을 위해 국제사회 힘을 모아보려 했지만 2차 회의 개최지도 정하지 못해 서방 외교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이슬람 최고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 정기 성지 순례 하지 도중 요르단 시민 1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실종됐다고 요르단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망 경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최근 수년간 4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심혈관 질환, 열사병 등으로 숨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서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LA 소방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오후 1시 47분쯤 LA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5번 고속도로 일대에서 산불이 보고됐습니다. 이 불은 최대 시속 48km의 강풍을 타고 확산해 16일 오전까지 약 4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있지만 짙은 연기로 시야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 2024 경기를 앞둔 독일 함부르크에서 경찰이 둔기로 위협하는 한 남성을 총으로 쏴 제압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현지 경찰은 16일 낮 12시 30분쯤 함부르크 최대 번화가인 리버판 근처에서 한 남성이 곡괭이와 화염병으로 경찰관을 위협해 대응 사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다리에 총을 맞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킬리안 은바페가 모든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은바페 선수는 유로 2024 오스트리아전을 하루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은바페는 극단주의가 권력의 문 앞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다며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갖고 있으니 모든 젊은이가 투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의 제1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이 교도관 2명을 납치해버린 인질극이 러시아군 특수부대의 투입으로 종료됐다고 러시아 연방교도소가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교도소는 성명에서 범죄자들은 제거됐다며 인질로 잡혔던 교도관 2명은 풀려났으며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납치범 중 정확히 몇 명이 사살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남부에 며칠 동안 폭우가 내려 여러 도시에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남동부 푸젠성에서는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지나가던 트럭이 갇혔습니다. 대형 트럭이지만 불어난 물과 흙더미 속에서 움직일 수 없었는데요. 푸젠성과 장시성 일부 도시에서도 홍수로 길에 물이 차올랐고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수백 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기후재난의 최전선을 들여다보는 지구의 맥박, 오늘은 산사태가 난 파푸아뉴기니로 가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 뒷산이 통째로 무너져 마을 주민들이 잠을 자다 숨졌습니다. 2천여 명이라는 사망자 통계도 산사태의 원인도 의혹투성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적도 근처 파푸아뉴기니. 지난달 24일 밤 산 한쪽이 통째로 무너져 6개 마을이 쓸려 내려간 곳입니다. 600m 길이, 축구 경기장 12배 면적입니다. 잠든 주민들 머리 위 100m 높이 산이 갑자기 무너지며 덮친 겁니다. 주민들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도로 주변부에 모여 살고 있던 걸로 추정되는데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번 산사태로 2,000명이 넘게 매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 평소보다 7배 넘는 선수가 모여 있는 수준의 밀도입니다. 하지만 매몰자가 2,000명이 아니라 670여 명이라는 분석, 애초에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인구가 공식 인구의 2배라는 조사가 나왔을 정도로 정부 통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Estimated 670, but this could be an overstatement or even an understatement. Because it's impossible, frankly speaking, in Papua New Guinea, it's very difficult to get accurate statistics. 피해 규모만큼이나 산이 왜 무너졌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당국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미 강우량 세계 3위인 파푸아뉴기니는 최근 들어 더 잦아진 집중호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23년 위성사진에 포착된 작은 상처를 주목합니다. 수년 전부터 산사태 징후가 있었다며 난개발 없이는 이 정도 규모의 참사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반은요, 그냥은 안 무너져요. 그 밑에 조금만 건드리더라도 얘는 무너질 수밖에 있는 조건인데, 근데 이게 밑에 점토충 된 단층을 건드렸지, 분명히 건드렸거든요. 저렇게 대규모로 안반이 무너질 때는 손으로 땅을 파 수습한 시신은 고작 9구. 추가 산사태와 전염병 우려로 정부가 사고 12일 만에 매몰 지역 출입을 막으면서 사람도 의혹도 영원히 산에 묻히게 됐습니다. 원인 규명도 대책도 없이 참사를 밀봉했지만 또 다른 재난 위험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5종이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정저우에서 계속된 대회 마지막 날 서창환과 김선우는 혼성 계주에서 1116점을 따내 이집트 팀을 6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성승민의 여자 개인전과 남녀 계주 등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비롯해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올림픽에선 남녀 개인전 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우리 대표팀은 오늘 귀국해 올림픽을 위한 담금질을 이어갑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